자,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람 기능을 켜주시면 더욱 많은 분들이 저희 채널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이 강좌가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항상 화요일날 매일마다 하는 Q&A 시간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10월달 넘어가면서 감기 시즌이 조금씩 오면서 이제 독감 예방 주사 맞고 뭐 독감이 아닌 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이제 종종 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독감 예방 주사 맞지 않으셨으면 독감 예방 주사 맞으세요. 자, 주주왕자님 당뇨 진단 2달째입니다. 식이와 운동으로 잘 관리 도중 감기 몸살 걸리니까 혈당이 요동칩니다. 당뇨 환자 일상 질환 대처 방법이 뭐 있을까요? 당뇨 환자분들은 염증이 나면 그 당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감기나 아니면 뭐 폐렴 더 심한 그런 염증이 나면 뭐 보통 뭐 150, 170, 200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뭐 400까지도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좀 드시는 거 더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뭐 결과적으로 혈당을 뭐 안 올리려면 아무래도 당분 같은 거를 안 먹어야 되고, 또 몸이 안 좋다고 보면 뭐 죽 같은 거 드시잖아요. 근데 죽이 혈당을 좀 빨리 올리니까 좀 그런 거는 삼가하시는 게 좋겠지만, 아무래도 너무 몸이 안 좋으시다면 또 수분을 섭취를 많이 해야 돼서, 수분 섭취하려면 뭐 콜라라든지 음료수 이런 거를 드시는, 뭐 게토레이드 이런 거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 좋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감기가 걸려서 그 수분이 많이 필요하시다 그러면은 뭐 그냥 맹물을 드시든지, 맹물이 좀 그렇다고 하면은 뭐 보리차라든지 뭐 이런 거를 드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S강님, 제 남편이 당뇨 초기예요. 아침 공복 혈당이 115 정도, 메폴민을 먹기 시작했는데 식후 2시간 혈당이 135까지 나온대요. 메폴민이 자기랑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가능한가요? 식후 2시간 후에는 혈당이 135가 나오면 뭐 그렇게 올라간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아침 공복 혈당이 115가 되고 있으니까 아직도 약간 높은 약간 높긴 하죠. 그렇지만 뭐 그게 굉장히 높은 건 아니니까, 그 정도를 하신다고 하면 운동 좀 하시고 뭐 간식 같은 거 조금 줄이는 정도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굉장히 나쁜 저기는 아니니까. 장염이나 감기 몸살이요. 제가 오늘 오신 분 중에 장염 말고 설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레지던트 할 때 이런 말들이 있어요. 환자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환자가 변비가 걸렸다면 인턴의 잘못이고, 설사를 하기 시작했다면 인턴의 잘못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환자가 입원을 해서 누워 있으면 변비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변비약을 줘서 변비가 안 오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인턴의 임무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말을 하는 거였는데요. 근데 설사는 인턴의 잘못이 아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설사는 여러 가지 문제로 설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이제 설사를 할 때 뭐 만성으로 계속 설사를 하시는 분은 설사를 멈추는 약을 종종 복용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무슨 음식을 먹고 갑자기 설사를 안 하시던 분이 설사를 막 이틀 동안 한다. 그러면은 그런 약을 달라고 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갑자기 장염이 생겼거나 아니면 뭐 음식을 잘못 먹어서 식중독에 걸렸거나 뭐 좀 안 좋은 음식을 먹어서 설사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설사를 멈추는 약을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식중독에 걸렸든지 내 몸에 안 맞는 음식이 들어와서 이것을 바깥으로 배출을 빨리 하려고 몸에서 설사를 유발을 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이 상황은. 그렇기 때문에 그 독성 성분이 내 몸에 가지고 있지 않기 위해서 설사를 한 건데, 그걸 인위적으로 약을 통해서 설사를 멈추게 되면 톡식 메가콜렌이라고 하는 아니면 굉장히 심한 장염 아니면 장폐색 이런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대수술을 뭐 장을 자른다든지 뭐 그런 대수술까지 갈 수 있는 위험성을 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들이 뭐 음식 잘못 먹고 뭐 하루에 한 5-6번 뭐 설사를 한다 뭐 그러면은 그냥 놔두세요. 그냥 물만 잘 열심히 드셔서 탈수가 안 되게 하시면서 뭐 가끔가다 뭐 펩토비스몰이나 이런 식으로 장염에 좀 좋은 약을 뭐 그 꼭 처방전 없는 약들 많이 있거든요. 뭐 그런 거 그냥 좀 드셔서 좀 가라앉히고 하면은 되지 뭐 처방전으로 설사를 막는 약은 드시지 마십시오. 감기 초기라 약 먹고 있는데 주사를 꼭 맞아야 되나요? 자, 감기 초기에 이제 우리가 저희 병원에서 뭐또 감기 주사를 줍니다. 뭐 그런 뭐 미국 사람들도 가끔 감기 주사를 주는데요. 미국 의사들은 대부분 감기 주사를 주진 않죠. 제가 동부에 있는 의사 중에서 완전히 백인 사람들만 상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감기 주사를 주는 사람을 봤어요. 자, 감기 주사는 감기를 치료를 하는 주사가 아닙니다. 감기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주사예요. 예를 들어서 박테리아로 인한 폐렴이 왔다. 그러면 박테리아를 죽이기 위한 항생제를 먹죠. 그거는 폐렴의 치료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하는 감기는 바이러스성 감기예요. 박테리아가 아니라. 그래서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이러스성 그냥 보통 감기가 걸렸을 때는 증상 완화 주사를 주게 되죠.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뭐 소염제를 준다든지 약간의 이제 너무 심할 때는 스테로이드를 준다든지 왜냐하면 이제 스테로이드 같은 거는 별로 뭐 장기 복용을 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이제 원래 천식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 감기가 걸리면 천식이 확 오면서 되게 심해져요. 그러면은 되게 심해질 경우에는 쌕쌕 소리도 나니까 뭐 그런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를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만 보통 이제 소염제를 위주로 한 치료를 하게 되죠. 그리고 열이 난다면 뭐 열을 내리는 약을 준다든지 그리고 기침을 하면 기침을 억제하는 그런 그 약을 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상 완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 막 근육이 막 아프다 뭐 그러면은 이부프로핀 이런 거 드셔도 돼요. 근데 그러면 속쓰리거든요. 이제 그나마라도 그 위가 미식거리고 막 그래서 소화도 안 되고 흡수도 안 되면 약을 먹어도 흡수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주사를 맞으면 바로 흡수가 되니까 그러면은 자기가 염증 나가지고 막 아프던 것이 잠시만이라도 뭐 6시간이든 뭐 하루든 나으니까 그러면 몸이 조금 컨디션이 좋아져서 내 면역 체계가 더 효율적이게 일을 해서 더 잘 감기를 회복을 할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개념이죠. 그렇지만 그 주사나 약 자체가 감기를 직접적으로 낫게는 하지 못합니다. 자, 94세이신데 숨이 차는 증상이 계속 있고 속이 안 좋다고 하시는데 왜 그런가요? 자, 94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혈관이 안 좋다는 가정을 먼저 해야 되겠죠. 심장 혈관도 안 좋을 테고 그러면 94세에서 숨이 차다는 거는 가장 흔하게 있는 거는 폐에 문제가 있든지 심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흔한 거겠죠. 94세면 그런데 이제 그러면 폐 사진을 찍었는데 폐는 정상이었다. 아니면 폐 사진을 찍었더니 심장이 비대증이 왔다. 그러면 우울혈성 심부전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분은 누워 있을 때 숨이 차거나 조금 움직일 때 숨이 찬다는 그런 증상을 호소하시고 다리가 붓거나 뭐 이렇죠. 그래서 다리가 붓고 이런다면 반드시 의사를 찾으셔서 이거는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숨이 차다는 증상을 그냥 뭐 나이 들었으니까 그렇다.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꼭 내과를 찾으셔서 더 정밀 검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56세이고 당화혈색소 6.1인데 식후 1시간 혈당 220, 2시간 혈당 170 정도 당뇨약을 먹어야 할까요? 당화혈색소가 6.1이다. 그런데 식후 1시간에 220이 나왔다. 그러면은 벌써 이건 당뇨잖아요. 200이 넘었으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조절하라고 먼저 하겠습니다. 예. 물론 이제 의사분들마다 차이가 좀 있어서 이 정도의 메폴민을 먼저 처방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저도 딱 보고 환자가 뭐 식상을 잘 조절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그냥 메폴민부터 먹으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얼마만큼 자기가 식생활을 조절을 하고 운동을 할 건가 그거에 따라서 약을 주냐 마느냐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병원 가셔야 돼요. 그냥 혼자서 그냥 막 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기서 이렇게 질문과 답변을 해드리는 거는 뭐 진짜 진료를 해서 치료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거가 있으면 꼭 의사를 보고 아니면 의사가 어떤 거를 말을 했다면 그게 무슨 의미를 있는 건지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뭐 제가 뭐 요렇게 저 같으면 요렇게 해요 그렇다고 이제 그것만 가지고 이제 의사를 안 보면 안 돼요. 왜냐면 제가 많은 경우에 어떤 분들이 환자분들이 이런 식으로 인터넷이나 아니면 제 환자분이 자기 아는 친구의 이야기를 막 해가지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내가 훈수를 한번 주면 거의 7, 80%가 틀려요. 왜냐면 환자가 말을 할 때 내가 진짜 그 환자를 앞에다 놓고 질문을 하고 이거 해보고 한번 보고 심장을 듣는다든지 다리를 본다든지 보는 것과 누구를 통해서 아니면 그 사람의 얼굴이나 다리나 심장이나 폐소리를 듣지 않고 할 때는 굉장히 잘못된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직접 한 분 한 분 뵈면 좋겠지만 그런 거는 현실적으로 지금 불가능하니까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면 이제 제가 대중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런 케이스가 많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제가 어떤 분한테 그 말을 하면 그 말이 완전히 자기한테 틀린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하나 빠뜨리면 제가 그게 없었기 때문에 완전히 잘못된 말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냥 참고고 진짜로 자신의 진료와 치료를 하는 데에서는 자신의 의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궁금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에요. 감기, 몸살 뭐 이렇게 있으면 장염이면 뭐 위장에 문제가 있으면 소염제를 먹으면 속이 더 쓰리겠죠. 그러니까 타이레놀 이런 게 더 나을 거고요. 그렇지만 감기에는 솔직히 속이 안 쓰리다면 소염 진통제가 더 좋지요. 근데 소염 진통제를 먹을 수 없는 분들 예를 들어서 신장 콩팥이 나쁘거나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소염 진통제를 먹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분들은 뭐 타이레놀로 드셔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너무 아프다, 열도 많이 나고 막 아프다, 나는 콩팥도 괜찮고 뭐 위궤양도 없는데 너무 많이 아프다, 그래가지고 하루에 뭐 4번씩 약을 먹어야 되겠다, 너무 아파서 만약에 4번을 꼭 먹겠다 그러면은 타이레놀 먹고 5-6시간 있다가 소염 진통제 먹고 뭐 4-5시간 있다가 타이레놀 먹고 이렇게 번갈아서 드세요. 왜 그러냐면 타이레놀은 간을 통해서 대사가 되고 소염 진통제는 콩팥을 통해서 대사가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타이레놀 먹으면 간을 통해서 대사가 되면서 간에 무리를 일으켜서 간을 망가뜨릴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고, 소염 진통제는 콩팥을 통해서 나가면서 콩팥을 망가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콩팥 망가뜨린다고 뭐 100% 그런 게 아니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몸이 안 좋을 때는 그래도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하려면 타이레놀 하나 먹고 그 다음 한 6시간 있다가 꼭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소염 진통제를 먹어서, 뭐 소염 진통제는 하루에 2번만 먹고 뭐 타이레놀은 하루에 2번 뭐 이런 식으로 먹으면 가장 좀 안전한 감기 치료가 되겠죠. 네. 당화혈색소 8.5인데 인슐린 처방받는 게 좋은가요? 당화혈색소 8.5인데 아무것도 지금 안 드시고 있었다, 처음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8.5였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인슐린을 안 합니다. 보통 A1C가 9 이상이고 굉장히 갈증도 나고 뭐 다식, 다음, 다뇨증 같은 당뇨의 증상이 막 있을 때는 인슐린을 해라라고 하는 게 정석인 추천인데요. 저는 대부분 그렇게 안 해요. 왜냐면 현재 제가 LA에서 당뇨를 거의 좀
당뇨 전문가는 아니지만 당뇨 전문가도 나한테 당뇨 환자를 보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당뇨를 중점적으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가 있어서 저를 멀리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당뇨 때문에 찾아오신 분은 벌써 뭔가를 해보겠다고 준비를 해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8.5가 나오면 식사 조절하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라고 하면서 약을 한두 개만 딱 해가지고 지켜보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얘가 예전에 제가 하던 흑인이나 히스패닉 환자들을 볼 때는 히스패닉 환자들은 굉장히 굉장히 의사들한테 굉장히 공손해요. 한국에 한 70년대, 80년대, 70년대 뭐 이 정도의 분위기.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에서 오래된 히스패닉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미국 히스패닉이 오신 분들. 그러니까 굉장히 의사를 존중하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무조건 예스. 자기가 약을 안 먹어도 먹고 있다. 왜냐면 의사한테 혼날까봐 아니면 의사가 원하는 대답을 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내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약을 처방을 하겠죠. 그런 것처럼 이제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나는 이제 당뇨를 열심히 해보겠다고 해서 멀리서 찾아오신 분들한테는 제가 약을 적게 써도 돼요. 되게 열심히 하실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튜브를 막 보셔가지고 질문하시는 분은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분이 잖아요. 그런데 뭐 약 처방하고 이거 약 먹고 3개월 있다가 아니면 한 달 있다가 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조금 먹고 또 올려야 됩니다.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이거 뭐 그냥 6개월치 끊어주지 뭘 자꾸 오라 그래요. 뭐 이런 식으로 나가시는 분들은 약을 먼저 더 주게 돼요. 왜냐면 계속 열심히 할 기미를 안 보이잖아요. 그냥 약 먹고 그냥 대충 잘난다. 이런 분위기 하시는 분들은 약이라도 잘 드셔야 되니까. 왜냐면 그런 분들은 식사 조절 안 하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이 말을 이야기를 하냐면 당뇨는 항상 제가 어제도 뭐 약에 대해서 설포닐유리아가 메풀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식생활과 운동이 제일 중요한 병이고 그걸로 굉장히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병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열심히 하면 되는데 열심히 안 하겠다 하시면 약을 먹어야 되니까 아니면 열심히 해도 그 열심히 한 걸로는 이만큼이 안 되면 이만큼을 약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8.5라는 게 굉장히 안 좋은 생활 습관을 하다가 굉장히 열심히 해서 잘 바꾸면 솔직히 약을 하나도 안 먹고 8.5에서 6 이하로 떨어지는 환자들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돼요. 뭐 조금 몇 개 바꾼다 이런 거 가지고 안 돼요. 8.5는. 그래서 그런 각오가 돼 있냐 그런 식으로 식생활을 조절할 의향이 있으시면 그래도 8.5면 약을 하나에서 2개 정도 드시고 식사 조절하고 3개월 있다가 봐서 내려가면 약을 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2개 정도는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도리도리님 식후 2시간 후에 280, 공복엔 180 정도인데요. 운동도 하시고 현미밥과 나물 위주로 드시거든요. 그런데 왜 혈당이 계속 높은지 간식을 조금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간식을 조금 드신다? 도리도리님? 예, 어머니죠. 어머니가 어머니 저희 환자들 저희 환자들 하루에 한 끼만 먹는 분 굉장히 많아요. 한 끼만 먹는데요. 근데 뚱뚱하시고 굉장히 비만하시면서 당화혈색소 엄청나게 안 좋아요. 그런데 어머니 왜 이렇게 좀 식사 조절하세요? 그러면 닥터 조대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어. 그것도 요만큼밖에 안 먹어.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연세 드신 분들 많습니다. 70몇 대 요만큼 먹는데요. 진짜 현미밥 요만큼 해가지고 그냥 김치하고 그냥 물 말아서만 먹어 이렇게 하세요. 진짜 입에 들어간 거 물 빼놓고 다 적어오라고 하면 적어오시는 분이 많은데요. 그러면 적어오신 다음에는 자기가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를 알게 돼요. 근데 사람들이 요만큼 먹는다고 할 때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짓말은 아닌데 자기가 모르니까 거짓말이 아닌 거야. 실제로 더 많이 먹는데 자기는 이만큼 먹은 생각밖에 안 하거든. 자, 거짓말은 자기가 알고도
알고도 그 사실을 말을 안 할 때가 거짓말이죠. 자기가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도 그걸 안 했다고 생각을 하면 그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죠? 상황 파악을 못 하시는 거지. 그죠? 근데 상황 파악을 못 하시는 그런 연세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러면 그런 분들은 비만했는데 어떻게 현미 요만큼의 비만 저 체중이 계속 유지되고 있을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뭐 환자분이 뭐 11시에 오셨다 그러면 어머니 지금 몇 시에 일어났어요? 그럼 6시에. 그러면 6시에부터 지금까지 뭐 먹었어요? 아유 뭐 아유 샌드위치 요만큼 먹었어. 그래서 하루 한 끼 드신다면서. 그럼 어제 저녁에 뭐 먹었잖아요. 오늘만 그냥 하나 먹은 거야. 그러면은 7시에 먹었는데 7시부터 지금까지 입에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그럼 아까도 아무것도 안 먹었어. 아무것도 안 먹었어. 그러면서 진짜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이런 말을 3번을 하면 진짜 입에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껌도 안 들어갔어요. 껌은 한번 씹었지. 냄새 나니까. 그리고 냄새 나니까 사탕 하고 초콜릿 좀 먹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돼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뭐 오렌지 주스도 하나 드셨고, 그리고 누가 갖고 와서 도너스 하나 반 먹었고, 뭐 이런 식의 스토리가 돼요. 그래서 간식을 조금 드시는 것 같다라고 하면 간식을 많이 드신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간식을 전혀 안 드셔야 되죠. 전혀 안 드셔야 되죠. 만약에 그러면 간식을 드시더라도 뭐 오이 뭐 이렇게 드신다? 근데 오이를 뭐 하나 먹고 나중에 뭐 하다 보면 뭐 다른 거 먹고 우유 한 잔 먹고 그럼 우유에도 탄수화물이 꽤 있어요. 그래서 혈당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우유는 물같이 멋인 거야. 그래서 우유 그게 무슨 뭐 당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먹은 게 아니야. 그거는 먹은 게 아니야. 뭐 오렌지 주스 9시에 먹은 거, 10시 반에 그 우유 먹은 거, 11시에 믹스 커피 먹은 거 다 먹은 거 아니었어. 나중에 다 보면 다 나오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60대 넘어가신 분들이 특히 이제 70대 넘어가시면 그렇게 안 먹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돼요. 편두통과 관련해요. 항산화 주사 요법에 효과가 있다고 하신 영상을 보고 질문 드립니다. 해당 항산화 주사 요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해당 주사나 요법으로 치료를 받아보고 싶어 질문 드립니다. 자, 편두통에 이제 이게 굉장히 이제 큰 임상 실험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편두통에 글루타타이온이 좀 효과가 있다는 논문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환자들한테 그러면 막 이거 하라고 말을 못 하잖아요. 증거 자료가 많이 없는데. 근데 내가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부작용이 없고 그리고 큰 임상 실험은 아니지만 이론적으로 생각해서 괜찮을 만한 자료들이 있고 해서 저는 그래가지고 제일 처음 환자가 우리 어머니한테 드렸어요. 우리 어머니가 편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뭐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맨날마다 어머니 생각하면 머리 아프셔가지고 맨날 누워시고 그 기억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뭐 일주일에도 아니면 한 달에도 뭐 10일에서 20일 정도까지 반 이상을 누워 계실 때도 많아요. 한번 머리 아프시면 3일, 4일을 두문 물출하셔야 돼요. 그 방에서. 그러니까 막 저희들은 뭐 제가 고등학교 때 어머니가 뭐 딱 봐가지고 눈이 안 좋다, 뭐 머리 아프신 것처럼 딱 보인다. 그러면 우리 막 가가지고 어머님 거기 창문 닫았고 그 뭐 음식할 때도 다 그 문도 밑에 냄새 안 들어가고 수건으로 다 막아놓고 막 그렇게 저는 했던 기억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제일 처음으로 편두통을 하셨는데 편두통이 있으셔서 내가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시작을 한 거예요, 솔직히. 그거 하고 이제 저희 이제 조카 문제하고 그래서 이제 가족들 때문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충분히 제가 찾아보니까 신빙성 있는 자료들이 있어서 어머니한테 글루타치온 항산화 주사를 했고 그래서 굉장히 어머니는 지금 제가 개업하는 날부터 개업하기 전부터 맞으셨으니까 제가 환자 아직까지 안 봤는데도 이제 가족만 해서 이렇게 치료할 때부터 하셨으니까 5년 동안 거의 4년 반
맡고 있었죠. LA 와서 그렇게 했으니까 4년 반 동안 하시면서 지금 편두통이 우리 어머니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 말하면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심하게 아프셨는데 요즘은 진짜로 머리가 안 아프시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제 환자들 중에서도 편두통 너무 심한 분들 했는 뭐 한 5분 정도 했나? 근데 다들 굉장히 좀 효과를 다 봤어요. 완전히 없어지진 않으신 분도 거의 많이 줄었다는 바는 거의 다 많이 줄었다고 그러고 요즘 뭐 약을 뭐 일주일에 4번을 먹었는데 한 달에 2번 정도만 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 좋아지는 분 많았어요. 그래서 글루타치온인데 이제 글루타치온이 내과 가서 맞으세요. 왜냐면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배곡 주사라고 해서 나오는 거지 글루타치온이에요. 근데 성형외과나 피부과에서는 용량이 굉장히 작게 줘요. 뭐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몇몇의 피부과 그리고 이제 인터넷에서 피부과에서 주는 용량을 인터넷에 나온 거를 찾아보니까 용량이 적어요. 그래서 피부과는 자주 맞게 하고 내과에서는 그래 좀 한 번 줄 때 정확하게 좀 많이 그러니까 원래 이게 내과에서 나온 약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내과에서 이 주사 를 줄 때 피부과보다 더 비싸게 받더라고요 보니까 뭐 물론 다 그렇진 않지만 그러니까 왜 여기는 비싸 약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물론 뭐 약 적게 주고 비싸게 파는 사람도 당연히 있겠지만 대부분의 의사가 약을 많이 쓰면 비싸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그렇게 나가니까 그 내과 가서 맞으세요. 제가 한국에서 여러 가지 많이 찾아봤으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뭐 제가 예전에 한 4년 전에 막 이거 제가 할 때 가정의학과 하는 친구하고 내과 하는 친구가 주는 거하고 그 친구들이 하는 가격이 피부과 하는 친구보다 더 비싸게 받길래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거거든요. 예,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리고 내과에서 좀 전문적으로 이걸 이렇게 공부해서 하시는 분은 정확하게 하는데 또 아무데나 가면은 그냥 다른 이렇게 프리 패키지로 나오는 거는 용량이 되게 작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작년에 가서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한국에 가서 뭐 많이는 찾아보진 않지만 저 갔을 때 보면 4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까지 해요. 똑같은 주사가 용량의 차이로 인해서. 그래서 제 환자분 중에서 저한테 맞다가 이제 한국 가서 맞으신 분들도 그렇게 해서 보면은 거의 제가 주는 용량이 한국에서 20만 원 정도, 15만 원, 20만 원 되시는 그 정도 레벨의 용량을 제가 드리거든요. 원래 그게 정석인데 좀 적게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면 폐에 물이 조금 차 있는데 수면 마취는 하지 말라네요. 왜죠? 폐에 물이 차 있으면 마취하면은 숨 못 쉬니까 문제가 될 수 있죠. 자, 그럼 폐에 물이 왜 차겠어요? 폐에 물이 찬 게 문제가 아니라 폐에 왜 물이 찼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심장이 안 좋아서 물이 찬 건지, 폐에 암이 있어서 물이 찬 건지. 대부분의 경우 암이 있어서 물이 찼다면 벌써 이제 폐암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을 테고 그러니까 대부분 폐에 물이 찼다 하면 울혈성 심부전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울혈성 심부전에 뭐 에코 같은 거 해서 초음파로 심장을 봤는데 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 EF라고 해서 그게 이제 펌프하는 저기가 뭐 20% 30% 된다. 20% 하면은 마취하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까딱 잘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수술은 EF 20%만 안 해야 돼요. 괜히 그거 해서 수면 마취했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고. 근데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폐에 물이 차신 분이 뭐 EF가 20%라고 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20%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폐에 물이 20%면 당연히 차요. 근데 만약에 폐에 뭐 35% 40%가 됐는데 폐에 물이 조금 찼다. 뭐 짜게 먹고 이뇨제를 먹어야 되는데 안 먹어서 그러면 이제 이뇨제 치료하고 수술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내과에서 조절을 받으셔야 되고
그가 심장의 EF가 조금만 나쁘다. 그러면 심장내과에서도 핸들을 하고요. 굉장히 많이 나쁘다. 심장에 문제가 굉장히 나쁘다. 그러면은 신장내과, 콩팥내과에서 물 조절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심장내과에서 물 조절을 하다가 보면 콩팥이 망가지니까 자기들이 그걸 제대로 안 해요. 조금만 하면 콩팥 좀 안 좋네. 그러면 약을 끊어요. 약을 끊다 보면 환자가 폐에 물이 더 차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신장내과 콩팥 전문의가 그거를 좀 도맡아서 해야 돼요. 그래서 EF가 뭐 30% 이하가 된다든지 뭐 조금 어려운 말인데 혹시라도 너무 어려운 말을 길게 했네요. 과민성 방광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하루에 8회 이상 소변을 보면 과민성 방광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거는 과민성 방광이라는 진단을 나왔다는 거는 무엇이냐면 소변의 양은 적다는 거예요. 소변이 조금만 차도 막 소변이 마려워가지고 소변을 봐야 된다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소변 양이 많지가 않아야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하루에 뭐 4리터, 5리터를 소변을 보고 있다. 그래가지고 1시간 반, 뭐 맥시멈 2시간마다 소변을 한 번씩 봐야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과민성 방광이 아니라 콩팥에 문제가 있어서 소변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하루에 8번을 보는데 찔끔찔끔 조금씩 보느냐 아니면 진짜 8번을 보는데 많이 보느냐. 한 번 볼 때 많이 본다. 그럼 과민성 방광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24시간을 재봤을 때 얼마나 소변이 나오는지를 재봐야 돼요. 밤에 깨서 화장실을 가는 것까지 합해서요. 밤에 깬다. 그러면은 밤에 과민성 방광이면 밤에는 잘 안 깨는데.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하루에 24시간 동안 소변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측정을 해보셔야 돼요. 그럼 뭐 1리터밖에 안 나온다, 뭐 2리터, 1.5리터 나온다, 뭐 이렇게 되는데 8번, 9번 간다. 그럼 과민성 방광 맞아요. 그러면 약간 이건 좀 트레이닝을 해야 돼. 방광 트레이닝을 하고 심리적 트레이닝도 인 치료도 좀 해야 되고 내가 자꾸 가야 되는 거를 조금 이제 좀 기다렸다 가는 습관 아니면은 방광이 이제 그 과민성 방광 그러니까 방광의 근육이 좀 문제가 있으면 이제 거기에 대한 약이 있어요. 그런 약 뭐 인컨티넌스 요실금 약을 먹는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약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심리적인 불안증 해소를 해드려야 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길게 상담을 해봐야 돼요. 당화혈색소 11.6에서 5.2 그리고 5.5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잘하셨어요. 약 처방도 이젠 안 해주시는데 메타포민이라는 약이 식욕을 떨어뜨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500ml 정도를 계속 사 먹고 있습니다. 메폴민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아요. 항노화 작용이 있는 것 같다. 텔로머레이즈 예를 들어서 사람의 수명이 텔로머레이즈가 끝나면 뭐 수명이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 유전자 꼬랑지 끝에 있는 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조금씩 잘려요. 그러면서 세포가 이제 퇴화해 가는데 그 잘리는 걸 보호해주는 역할이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보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메폴민은 항노화 작용도 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메폴민은 되도록이면 뭐 먹으라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메폴민을 먹으면 가장 큰 게 이제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안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가지고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면 뭐 덜 먹으니까 좋잖아요. 이렇게 말까지 해드렸는데 속이 더부룩한 걸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속이 더부룩하거나 아니면 소화가 안 되는 게 괜찮다. 적게 먹으니까 더 좋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메폴민을 드시는 것도 추천을 합니다. 이래저래 좋은 약이니까. 자, 메폴민의 효능에 대해 당뇨가 아닌 사람도 먹어야 될까요? 자, 그래서 이게 알버트 아인슈타인 의대인가에서 메폴민이 이제 항노화 작용이 있으니까 그 쥐에서 또 실험을 해보니까 예전에 이제 원래 이게 스토리가 우리가 당뇨 환자들을 봤을 때 메폴민을 드셨던 분들이 항상 오래 살았다고 보고가 자꾸 된 거예요. 임상실험에서. 되게 싼 약인데 자꾸 이거 먹었던 사람들이 오래 살았어. 그러다 보니까
좀 뭐 다른 뭐 작용이 있나? 뭐 이런 식에서 연구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4년 5년 전에 이제 동물 실험에서도 했는데 동물에서 당뇨가 없는 그냥 쥐를 가지고 그냥 일반 쥐를 가서 메풀민을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메풀민 먹은 쥐가 더 오래 살았다. 이런 보고가 났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래서 항노화 작용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더 알게 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알버트 아인슈타인 의대인가에서 이제 메폴민을 그 당뇨가 없는 사람들한테도 먹여보자라는 임상 실험을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어서 증거 자료가 없는데 메폴민을 그냥 당뇨가 없는데 먹어라. 그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것처럼 지금까지는 보이는데 아직까지 좀 증명된 거를 조금 더 찾아서 그때 하는 게 좋지 않을까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지만 뭐든지 뭐 선구자처럼 막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먹는 게 꼭 나쁘다, 뭐 꼭 나쁘다고 하기는 그런데, 제 환자한테는 그렇게 주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약 자체에서도 항상 우리가 모르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에게 그런 위험 부담을 지는 게 옳은 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죠.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 마라 하는 게 어떤 분들은 히포크라테스가 뭐 밤에도 전화 받아주고 환자를 위해서 막 일요일에도 일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히포크라테스는 그런 거 아니에요.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환자에게 위험한 해를 끼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 그 말 많이 있는 거 있잖아요. 기생충 약 그거 가지고 그냥 먹어보지.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바로 위배되는 컨셉이죠. 지금 증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를 직접 임상 실험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직접 환자를 가지고 실험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임상 실험을 한다고 했을 때는 무슨 히틀러가 임상 실험하는 그런 임상 실험 아니에요. 벌써 막 다 이 사람들이 이거를 먹었을 때 위험한지 다 조사를 한 다음에 임상 실험을 하는 거예요. 동물 실험 다 해가지고 이거 먹었을 때 많이 먹어도 문제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진짜로 아주 소규모로 조금 사람들한테 조금 먹여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돈을 받고 이제 그거를 하는 발란티어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자원자들이 그거 먹어보고 문제가 없다. 동물 실험에서 벌써 안전성이 효과가 있으니까 그럼 사람들한테 먹어도 안정성이 효과가 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일명 말하는 임상 실험을 하는 거예요. 벌써 안정성이 입증이 된 어느 정도 후에 물론 제일 처음 초기는 위험하니까 굉장히 적은 숫자의 환자들에게 실시를 했고 그게 안정성이 입증이 되면 더 큰 실험을 하고 거기서도 안정성이 입증을 하면 효과까지 입증하는 임상 실험을 하고 그런 다음에 FDA 허락을 받고 출시가 돼서 5년 안에 그리고 거의 해마다 이거를 출시가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 예를 들어서 임상 실험은 5만 명을 가지고 했다. 그러면 출시가 딱 되면 이게 50만 명, 100만 명도 쓰잖아요. 그럼 그 100만 명을 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다 보고를 해야 돼요. 첫 번째 5년인가 기간 동안. 그래서 안정성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수의사가 무슨 자기가 이런 거 컨셉 당연히 그게 맞을 수는 있어요. 그죠? 맞을 수는 있는데 그거는 과학자들이 동물 실험을 하는 단계에서 해봐야 되는 거지. 그거를 이거 한번 먹어봐라 이렇게 해서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함부로 섣불리 장난을 치는 거지. 그게 임상 실험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임상 실험이 아니죠. 히틀러가 하는 임상 실험이었지. 그거는 히틀러가 주위시들 막 몰아놓고 가스 팍 틀어주면서 얼마 만에 죽을까 한번 보자. 이런 식의 임상 실험이었죠. 그거는 내가 증거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증거 자료가 아주 미세하게 있었죠.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아주 미세한 그걸 가지고 한 누구한테 그냥 먹어보라고 하는 거는 의사가 그런 말을 했다면 비도덕적인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환자한테 위험 부담을 너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위험성을 그러니까 안정성을 입증을 안 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자, 물론 거기까지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그게 정말로 그게 효과가 하나도 없냐? 제가 그거를 떠나서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녹화 방송 하나 할게요. 왜냐면 물어보시는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위대한 발견은 어떤 실수에서 아니면 우연으로 발견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연적으로 발견될 수 있는 거는 가능성은 다분히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당연히 연구를 해봐야겠죠. 그러면 그거는 과학자들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의사가 동물 실험을 하는 거는 의사로서 임상 실험을 하는 게 아니라 의사들이 동물을 가지고 실험을 한다면 그거는 과학자로서 실험을 한 거고 의사로서 임상 실험을 한다는 건 사람을 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벌써 안정성까지는 입증을 해놓은 다음에 해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나는 의사로서 기본이 안 되는 수의사지만 뭐 의사는 아니고 수의사였지만 수의사도 뭐 그래도 뭐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만약에 했다면 그건 기본이 안 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뭐 먹어보면 어떠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친구니까 해줬다 그러면 의사가 아니라 그냥 친구를 말해줬으니까 뭐 혹시라도 그냥 한번 해봐라 뭐 이런 레벨이면 또 뭐 그럴 수 있지만 의사인데 만약에 그게 수의사가 아니라 진짜 의사인데 환자한테 그렇게 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은 질문들이 있으셨는데 제가 막 설명을 하면서 글을 제대로 잘 못 읽어서 하나 딱 보고 뭐 설명을 많이 해드리다 보니까 질문하셨는데 대답을 못 해드린 분이 다분히 있을 거라고 다분히 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계속 꾸준히 하니까 시간 되면서 조금씩 하고 가끔 이제 제가 끝나고 나서 이게 여기서 이거 글 쓰신 분들 이제 좀 봐요. 그래서 시간이 좀 있으면 이 질문은 되게 좋았다 생각하면은 제가 녹화 방송으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드리고 하려고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뭐 하지를 못했지만 하려고 노력할게요. 저도 지금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솔직히 얘기하는 게 좀 힘들어요. 뭐 하여튼 오늘 1시간 동안 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